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오늘은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다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수자를 대하는 언론의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큐 플러스에서는요.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며 K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인한 국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다 잘 아실 텐데요. 1조 원 넘는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간 OTT 산업의 현실과 K 콘텐츠의 명과 암 조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최영길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KBS 임주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언론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곳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선호 책임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연말 연시 되면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조명한 소식들이 언론에서 전해지는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언론의 관심이 평소에도 좀 지속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위원님. 제 생각에는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주류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뉴스를 제작하기 때문에 소수 집단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동권을 보장하라.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 평범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외침이 올해로 2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해에도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투쟁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언론은 이들이 혹한해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보다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강조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임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동하고 교육받고. 네, 이곳은 해화역 전철역입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인데요.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외쳤던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러한 이동권의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을 늘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나도 저쪽에 타야 되는데 일로 밀려와가지고 말이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출근길 시위로 크고 작은 충돌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장난하는 게 뭐야? 자기네는 이제 이거 시비를 골고루 잡고 있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인천만 걸렸잖아. 아니, 자기네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야. 잠깐만 그랬어요. 그런데도 출근길 시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뭔지 주최 측에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들을 무심히 아는 척도 안 했다면은 이렇게 좀 부정적이라도 야 니네 장애인들 왜 돌아다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건 엄청난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상버스가 100% 만약에 이제 도입돼서 운행이 된다면 이것은 모든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출근길 선전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어느 정도였을까? 선전전이 집중됐던 지난해 12월 한 달간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9개 중앙일간지에서 장애인 이동권이나 시위를 언급한 기사는 모두 합쳐 12건입니다. 방송의 경우 7개 지상파 종편 채널을 통틀어 저녁 종합뉴스에 보도된 경우는 5건이 전부입니다. 선전전의 핵심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올해로 21년째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딥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은 아직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커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 교통 편의를 확대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예산 보장 내용 등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전후 맥락을 얼마나 보도하고 있을까? 9개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12건 가운데 맥락 설명이 포함된 기사는 7건에 불과합니다. 7개 지상파 종편 채널 기사 5건에도 맥락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시민 불편을 부각한 보도가 더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제휴 90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개 매체 320건의 기사 중 과반수 이상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사를 본 누리꾼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시민 불편을 강조한 기사에는 비판 댓글로 도배됐지만 짧게라도 배경을 설명한 기사에는 일부 이해된다는 의견이 담겨 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출근길 시위가 없었던 때 언론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내내 목소리를 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눈길을 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가 이벤트성으로만 다뤄질 경우 자칫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도 나쁜 보도에 속하지만 보도를 했는데 본질을 보도하지 않아서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를 더 높이고 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초래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더 나쁜 보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네, 언론의 보도가요, 이 장애인들의 시위 자체, 그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출근길에 어떻게 불편을 겪었는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왜 투쟁에 나섰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왜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네,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지난 2001년 그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 탑승해 계신 그 장애인 노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 네. 이후에도 리프트 사망 사고가 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2005년에 교통약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저상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그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 시설과 수단들이 이제 계속 확충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 장애인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 어떤 비장애인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방금 보셨다시피 아직 그 여러모로 미진한 상황이 있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수치상으로 나오는 보급률과 달리 그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현실의 간극이 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하려면 뭐 1시간 정도 뭐 이상씩 대기해야 한다라거나 서울시 지하철역 전체 중에 아직까지도 그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22곳이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 통과가 됐지만 그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서 뭐 시외 고속버스들이 제외가 된다거나 네. 또 관련 예산을 의무 지원하는 내용 등이 빠지면서 이거 알맹이가 빠졌다라면서 이제 그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들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면은 시민과 장애인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맥락이 빠진 보도의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인 이동 투쟁은 지난 1년 내내 이루어져 왔습니다. 길게는 이제 20년 이상 이루어져 왔지만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장애인 단체에서 사진전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재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 보도가 나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한 어떠한 문화적인 있던 행사, 어떤 선전전을 하더라도 보도를 하지 않던 언론들이 이러한 과격한 시위, 좀 더 격한 시위가 나가면 보도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어떤 투쟁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 네. 이러한 것들도 언론들이 많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위를 언론에서 다루면서 뭐 지면이나 아니면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이 얘기를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온라인 기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그 장애인 시위와 같은 미디어 이벤트에 대해서 지면이나 방송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언론사들이 이 장애인의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뉴스는 지면이나 방송과 달리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시선 경쟁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시선 경쟁을 많이 벌이다 보면 좀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갈등 지향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강조해서 내보내고 있지 않은가. 네, 그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 시위 주최자인 장애인 단체의 의견은 좀 배제가 돼 있고 그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였던 시위 때 장애인이 탄 그 휠체어 바퀴가 그 승강장과 그 지하철 사이 틈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바퀴가 낀 사진을 뉴스원이 보도하면서 그 일부러 바퀴를 이렇게 끼워서 지하철을 못 가게 막는 식의 어떤 시위를 벌였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도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고, 근데 마침 두 군데 다 통신사잖아요. 그러면 통신사니까 그 여러 매체들이 또 받아 썼거든요. 사실 저희 KBS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같은 날 장애인 전문 매체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그 제가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던 기자와 통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잠깐 들어보시죠. 그날 제가 목격한 거는 일부러 끼운 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간격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넓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휠체어를 탄 활동가가 들어가다가 실제로 바퀴가 꼈어요, 거기. 일부러 바퀴를 끼워서 열차를 지연시키고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제가 목격한 거랑 달라서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쓴 그 타사 기자들과 그 교통공사 쪽을 두루 이제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현장에 가지 않았던 기자들이 그 교통공사 측이 제공해준 사진과 교통공사 측의 설명만 듣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측의 어떤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는 뭐 이런 뭐 절차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언론사가 그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가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속보성 경쟁입니다. 네. 언론사들이 빨리 뉴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심층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어떤 장애인 시위 같은 뉴스가 어떤 심층 취재 기사보다는 스트레이트성, 단순한 어떤 사건 사고 기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보도에 있어서 기습 시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민 불편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레파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서사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2001년 오이도역 사고 때도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장애인들의 시위가 반복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인데 이 장애인을 대하는 언론의 잘못된 방식이 뭐 이주민이나 노인이나 이런 다른 소수자를 다루는 방식과 별반 다르질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평소에 좀 무관심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지난해 9월에 그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 시설 내 외국인을 상대로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이렇게 뒤로 묶는 소위 말하는 그 새우꺾기라고 하죠. 새우꺾기 자세로 4시간 넘게 격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거든요. 그 법무부는 처음에는 해당 외국인이 시설을 파손하고 뭐 직원들 폭행하기도 하고 자해를 하고 해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그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언론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혹행위가 처음으로 알려진 게 지난해 9월 28일인데 그때 네이버 기사를 쭉 보면 전체에서 보도 건수가 10건이 채 안 돼요. 그리고 다음 날 한 40여 건으로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 하고 보니까 그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서 쓴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 법무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 네. 그 40여 건의 기사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이유로 만약 한국 사람이 이런 똑같은 새우꺾기 이런 뭐 조치를 당했다고 했다면 이렇게 똑같이 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을까 언론이 그런 비판이 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이 헤드라인으로 나올 만한 것인지 저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혹한 행위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우 꺾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요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좀 더 이제 장사를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군대 내 폭력 가혹 행위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를 연계시킨 방식으로 이제 기사 내용을 적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소수자 이슈 자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과학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목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넣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언론의 행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이 뭐 습관적으로 아니면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말이나 표현 중에 애초에 뭐 차별이나 편견, 혐오 이런 걸 담고 있는 말들이 적지 않죠. 네, 이제 그게 거의 일상적으로 저희도 이제 매일 쓰는 표현들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벙어리 냉가슴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꿀 먹은 벙어리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장애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저희가 그냥 어떤 편견을 심화시키는 표현들이 일상화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미망인, 뭐 유족이나 이런 표현을 이제 쓰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는 미망인 이런 표현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불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체자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일상적인 어떤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언제부턴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쓰는, 그냥 재미로 쓰는 그런 혐오 표현들을 언론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더라고요. 방송이라서 그런 용어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도 좀 특수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모르던 사람들이 언론 기사를 보고서 또 알게 되고 또 불식간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 그 용어들이 이제 특수한 집단이 사용하는 특수 용어가 아니라 그 사회의 일반적인 용어로서 공식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그 갈등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비의도적인 효과로서 그런 용어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갈등 구조를 더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언론이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이런 우려는 실제로 관련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간 온 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 물었더니 여성이라는 응답이 80%로 제일 많았고 뒤이어서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혐오 표현을 주로 어디서 접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인터넷 기사와 댓글에서 접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 행태가 그런 그 혐오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미투 운동을 겪으면서 뭐 성평등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수자의 무관심한 언론계의 관행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뉴스룸을 구성하고 있는 기자들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서양도 그런데 기자들은 그 출신 배경이 그 사회에서는 대부분 엘리트 집단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성비를 보더라도 이제 남성들이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이 많았고요. 또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백인들을 중심이었고요.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이면서 주류 집단의 관점에서만 자꾸 사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통계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7대3 국내 기자직 종사자의 성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2만 900여 명, 여성은 8,500여 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5년치 자료를 살펴봐도 이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보직자의 성비로 좁혀보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지난해 여성 기자 보직 현황을 보면 팀장은 10명 중 3명, 부장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습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중이 더 줄어 임원은 5%에 불과했습니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남성 중심적 시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 학교 출신이 뉴스룸 내 다수를 형성해 편중된 시각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5곳 주요 언론사 간부의 75%, 방송기자의 60%가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라는 분석은 그런 지적의 근거가 됩니다. 인적 구성뿐 아니라 기자가 접촉하는 취재원도 특정 계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뉴스의 취재원이 주로 5, 60대 남성, 관리자 전문가 그룹에 편중됐습니다. 기자협회보가 신문 방송 보도를 종합해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실제 인구와 직업 분포도에 비해 일부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반면 나머지 다수 영역은 그 반대로 매우 적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언론사에 여성이 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비 불균형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뭐 여기도 봐도 성비 안 맞죠. 연령대도 막 차이 되게 많이 나고 잘 안 맞잖아요, 균형이. 네. VCR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기본적으로 그 구성을 기계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뉴스룸이. 그러나 적어도 인적 구성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다 보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그동안 생산하지 않았던 콘텐츠, 생산하지 않았던 뉴스를 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대상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더라도 남성 기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보도 분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데 여성 기자들은 또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거,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남성보다. 네. 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언론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디어 다양성 이외에도 DEI,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룸 조직도 한번 바꿔보자. 그 다음에 이 언론사가 특히 방송사가 만드는 콘텐츠도 한번 바꿔보자라는 운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7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큰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MBC의 맷 라워 같은 유명한 앵커들이 그때 여러 명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계 내부에도 어떤 미투 운동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 자성도 대두가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미투와 같은 어떤 그 성폭력 문제를 왜 언론이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에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이제 폭력적인 어떤 그 체포 과정에서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 청년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 그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어떤 인종 간의 폭력 문제 이것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이 시위자들이 특히 흑인들이 식료품전을 약탈했다, 방화했다 이 사건만 주로 집중해서 보도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자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뭔가 좀 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서 좀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가 이제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어떤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 속에서 그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이제 BBC 같은 이제 언론사들이 DEI 운동을 최근에 이제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 뉴욕 타임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2017년부터 뉴스룸 DEI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그 결과 여성 직원과 고위급 여성 직원의 비율이 2015년에 40%대였던 게 2020년에 50%대로 올라갔고요. 그 유색인종 비율도 27%에서 33%로 늘었습니다. 또 영국 BBC는 그 콘텐츠에 출연하는 인물의 성비를 맞추는 이른바 50대 5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 진행자를 늘린다거나 그리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하더라도 여성 전문가 인터뷰를 좀 많이 의도적으로 늘려서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여성 50%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거든요. BBC는 앞으로 이제 성별에 더해서 인종, 장애인 비율도 높여서 실제 영국의 그 인구 비례, 분포에 비슷한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50대 50 프로젝트가 26개국 120개 언론사로도 지금 확산이 된 상태고요. 그럼 이에 대한 시청자, 수용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BBC 50대 50 프로젝트는 실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실제 여성들의 어떤 보이스가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가시성이 커졌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이제 BBC를 좀 더 시청하게 되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호감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계에서도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고 소통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국내 언론사 중에 처음으로 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젠더 데스크와 소통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 운영하는 젠더 데스크와 소통 데스크는 뉴스룸 내 다양성과 소통을 늘리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자평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젊은 기자들에게 답답한 부분이나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일을 병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이 주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저는 또 현업 다른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거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지탄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뉴스룸 구성원이 더 다양해야 뉴스가 다채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뉴스룸 구성원들이 다양한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기자의 친구가 누구고, 기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기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냐가 사실은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의식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제일 저는 중요한 거는 고위직의 의사, 그 방향, 의지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성원들이 그만큼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이제 내 외부에서 같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젠더와 소통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의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다른 언론사들은 또 어떻던가요?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룸 내의 젠더 감수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장급 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기자에게 데스크 임명을 했더니 네. 취재원은 실제로 다르게 소위 그 말발이 안 먹혀서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사례가 기수가 있었고요. 낮아서요? 네, 그렇죠. 네. 또 사측이 젠더 관련 조직을 만들고 지원도 해줘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권자들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조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를 꾀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소수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 다양성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저는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최근 들어 더 그런데요.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우수 보도상들을 받았던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다룬 심층 기획 보도들이에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되게 상을 받는 이유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첫 걸음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 일단 한번 조사부터 좀 한번 해보자. 자체적으로 한번 인적 구성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필진 우리가 어떤 분들을 주로 의뢰해서 기고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터뷰나 뭐 출연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좀 한번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보도 내용이 이제 다양한 언론사 또는 어떤 소수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사이에 어떤 독자들이 이제 보여준 어떤 신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좀 나중에 당장은 뭐 그걸 통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가시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천리길 가게 되면 좀 한국 사회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당부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하죠. 갈등을 줄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언론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에 어떤 점을 좀 당부하고 싶으세요? 노인들 너무 불쌍하게 내놓던지 말이지. 힘든 사람들만 내놓고 이러면 점점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소통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노인도 힘이 있고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으로 매스컴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평시에 좀 있습니다. Discrimination 있잖아요. 샬병 이것도 미안하지만 엄청 힘들어요. 외국 사람 해도 선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multicultural issues 나처럼 방송 이런 거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있으면 엄청 좋아요. 성소수자가 그 사람의 메인 정체성이 돼버리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 되고 실제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제 기사 제목을 성소수자라는 이 정체성을 이용해서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장애인들을 시혜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좀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